다문화 중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발전의 뒷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아프고 슬픈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현대사회의 공존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열쇠는 한반도의 평화와 숲속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 번째 열쇠는 역사책의 구석에 숨겨져 있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세상 속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시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존이라는 말은 서로 경쟁해서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존의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명견만리라는 책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불평등 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병들게 하는 외로움, 그리고 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미래 금융,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큰 도시로만 몽땅 몰려들어서 시골이 텅텅 비어버리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볼 것입니다. 수직의 사다리를 눕혀서 평등한 수평의 다리로 만들자.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자가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생기를 잃고 멈춰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라는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경제적 파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거친 파도가 지나간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아주 높고 단단한 벽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벽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시대가 고착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불평등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단 하나의 높은 정점을 향해 친구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며 오직 소수의 1등만이 살아남는 좁고 가파른 수직의 사다리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다문화 학생들처럼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적성과 특별한 소질에 따라서 사방팔방 어느 곳으로든 자유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넓고 튼튼한 수평의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원칙을 우리 사회의 굳건한 약속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땀방울과 노동의 가치만으로도 밥을 굶지 않고 당당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덩치가 아주 큰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시대를 넘어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불행한 사회 구조 속에서 혼자서만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그저 개인의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거나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 탓이라고 가볍게 여기며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로움은 개인이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아주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자 병리 현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일수록 혼자서 밥을 먹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외로움은 마치 지독한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사회적인 병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한 아주 훌륭한 선구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조 콕스라는 이름을 가진 하원 의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슬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 콕스 외로움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전체에서 외로움 때문에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90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초보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끔찍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 비용만 계산해도 매년 3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영국 정부는 2018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외로움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국민이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된 사회라는 이름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전면 도입하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외로움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과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역시 이러한 영국의 발빠른 대응을 거울 삼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말을 걸어주는 작은 실천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을 절대 남의 일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적 처방을 통해 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돈에 대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인류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화폐의 종말을 아주 빠르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새롭고 놀라운 미래 금융 기술이 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아주 거대한 혁명입니다.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은 이러한 놀라운 금융 변화의 가장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국가입니다.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전체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비율은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평균 현금 사용 비율이 75%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낮은 수치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대비 현금 통화량의 비율도 미국은 7.7%이고 유럽은 10%이며 한국은 4.7%인데 스웨덴은 놀랍게도 단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물론이고 유명한 관광지인 아바 박물관이나 길거리의 작은 상점에서도 지폐나 동전은 아예 받지 않고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헌금을 낼 때도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고 길거리에서 잡지를 파는 노숙자들조차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전자결제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여러 은행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개발한 스윗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뱅킹 앱은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웨덴 전체 인구 980만 명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500만 명 이상이 이 스윗 앱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8살짜리 소녀가 학교 행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이웃 어른들에게 양말을 팔러 다녔는데 9가구의 이웃들이 모두 양말값을 현금이 아닌 스위시 앱으로 지불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현금 없는 사회는 이미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는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폐를 특수한 종이와 잉크로 인쇄하고 무거운 동전을 금속으로 찍어낸 다음 튼튼한 금고차에 실어서 안전하게 운반하고 또 낡고 찢어진 돈을 새 돈으로 교체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자거래로 돈을 주고받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기록이 컴퓨터에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몰래 세금을 떼먹거나 나쁜 짓에 쓰이는 검은 돈을 세탁하는 지하 경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앱 중심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앙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물건을 팔 때마다 비싼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물건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은 현금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 무절제하게 과소비를 하게 될 위험도 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국가 권력이나 거대 기술 기업을 뜻하는 빅브라더가 우리의 모든 소비 기록을 엿보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문제와 사생활 감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화려하게 떠오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은행 같은 특정한 중앙기관이 내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의 거래 정보를 똑같이 복사해서 분산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마법 같은 탈중앙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커들이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크게 낮추면서도 강력한 보안성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그저 거품처럼 사라질 단순한 가상화폐 투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당당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진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과 일자리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가 서울 같은 커다란 대도시로만 지나치게 몰려들면서 시골과 지방 도시들은 사람들이 떠나가 텅텅 비어버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금을 몇 푼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네모난 콘크리트 상자가 아니라 따뜻한 삶의 이야기와 사랑을 가득 담은 보석 상자여야만 합니다. 삭막하게 뚝뚝 끊어지고 단절된 도시와 시골 간의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마법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회사 일을 하는 재택근무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널리 퍼지면서 지역 간의 정보 격차와 일자리 편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바로 텅 빈 지방이 스스로 살아날 힘을 기르고 거대한 대도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존할 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존의 철학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이제부터 알아볼 평화의 체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 특히 북한과 남한이 총을 겨누고 있는 한반도라는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숙제입니다. 과거에 서로를 미워하던 이념적인 대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진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믿어왔던 가짜 안보 프레임의 껍질을 비판적으로 깨부수고 아주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국제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촘촘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흔히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날리는 무력 사용을 대체하는 평화롭고 신사적인 압박 수단으로 아름답게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존 뮬러와 칼 뮬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량파 개무기는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경제 제재 그 자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며 일갈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1차 걸프전이라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권력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 이라크라는 나라에 아주 가혹한 경제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되자 약과 식량이 바닥났고 그 결과 매달 5,000명에서 6,000명에 달하는 갓난아이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합쳐 300만 명 안팎의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300만 명이라는 사망자 숫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핵무기나 화학무기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끔찍한 기록입니다. 경제 제재가 얼마나 잔인한 파괴력을 지녔는지 여실히 증명해주는 슬픈 역사입니다. 현재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른바 3쿠션이라는 당구 기술처럼 간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북한의 경제망을 숨막히게 질식시키며 체제의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배고픈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만 깊게 만들 뿐 우리 민족이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 정착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게다가 미국 사회의 주류 정치인들은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거나 미국의 아주 커다란 무기 수출 시장인 한국의 무기를 팔지 못하게 될까 봐 내심 평화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함부로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두려운 존재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평화는 남북한 두 나라의 착한 마음만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그 이면에는 무기를 팔아 돈을 벌려는 강대국들의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비핵화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반도 문제의 진짜 주인공들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는 이 비핵화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규칙이나 문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서로 생각이 다르니 평화를 위한 협상이 겉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코미디가 바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른바 노딜 사태입니다. 이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가진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그리고 모든 탄도미사일 심지어 이중용도로 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까지 전부 폐기해서 미국으로 넘기라는 아주 억지스러운 요구가 담긴 문서를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당황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고 협상은 그 자리에서 펑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북한이 한창 평화의 희망에 들떠 있을 때 미국이 끔찍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며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기를 전부 버리라고 강요하는 모호한 비핵화 프레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법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무기지대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비핵무기지대라는 말은 특정 지역 안에서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실험하거나 몰래 생산해서 비축하고 배치하는 모든 나쁜 행동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동시에 조약의 도장을 찍고 참여하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거대한 핵보유국들이 이 지역에 사는 핵이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절대로 핵무기를 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국제법적으로 굳게 약속하는 다자간 조약 체제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이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몽골 같은 수많은 지역이 바로 이 비핵지대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숫자로 세어보면 무려 115개국 이상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어서 지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핵무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비핵지대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면 북한은 무서워서 더 숨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지대 조약을 맺으면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대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억울하게 핵우산 공격 위협을 받지 않는 상호 안전 보장이 확실하게 성립됩니다. 또 남북한이 주인이 되어 중국, 러시아,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 비핵지대 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평화의 방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새우등이 터지지 않고 스스로 평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 남북한 정상이 지혜를 모아 도출해낸 반짝이는 성과가 바로 2018년 평양에서 발표한 9.19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정말 똑똑하게도 미국이나 유엔의 경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 조치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서로를 노려보던 감시초소를 모두 부수어 철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을 치우고 비무장화를 단행하며 일체의 적대적인 군사 훈련과 행동을 전면 중지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무장해제나 신체 포기 각설하며 험담을 쏟아내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나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비록 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공식적인 종전선언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난 종전이나 다름없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낸 이 합의야말로 평화를 향한 빛나는 신의 한 수라고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머리 아픈 정치와 협상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를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았던 휴전선 접경 지역인 파주시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슬픈 지정학적 상처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와 자연 생태계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야외 교실이기도 합니다. 파주 DMZ 평화동행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파주의 특별함을 3가지 색깔로 나누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안보와 평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 개풍군 마을과 군사시설 그리고 개성공단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과 임진각 그리고 지하에 파놓은 제3땅굴과 남한의 대성동 마을, 북한의 기정동 마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의 깊은 역사를 탐험하는 역사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파주는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옛날 수도인 한양과 북한의 개성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려 시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무신정변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유명한 학자 율곡 이 선생님이 태어나신 고향이며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정승을 지낸 훌륭한 신하 황희정승이 벼슬을 마치고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신 멋진 곳입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의 무덤과 윤관 장군의 묘소까지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신비로운 생태 환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춘 휴전 이후 무려 7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숲과 강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완벽하게 자연 생태계를 회복한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섞여 흐르는 임진강 하구의 갯벌과 습지는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새인 저어새와 두루미를 포함하여 82종이나 되는 멸종 위기종의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무려 2930종의 곤충과 동식물이 평화롭게 서식하는 거대한 자연 박물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DMZ의 자연환경은 단순히 울타리를 쳐놓고 감상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기후, 환경 위기를 남북한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자는 그린 데탕트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 창고입니다. 군사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무서운 낙후 지역이라는 슬픈 꼬리표를 떼어내고 푸른 숲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평화 생태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주에 사는 문발작가 협동조합의 멋진 어른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실향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슬픈 가족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읽혀주며
평화의 소중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글을 쓰고 예쁜 그림을 그려 출판한 이 역사 동화집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주 훌륭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자연과 동화가 어우러진 파주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무거운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이야기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타인의 아픈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문화의 다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가짐입니다. 역사학자이신 조한욱 교수님께서 10년 동안 정성껏 쓰신 소소한 세계사라는 책은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왕이나 장군들의 뻔하고 지루한 승리의 역사 대신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소외되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인류를 위해 남몰래 헌신했던 숨은 영웅들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비춰줍니다. 이러한 미시사적이고 작은 렌즈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친구들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아주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힘센 권력자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밀고 앞으로 나아간 진짜 주인공들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가난한 민중들의 눈물과 희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19년 8월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있는 성 피터 광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피털로 대학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값비싼 피를 흘리며 얻어낸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날 광장에는 귀족들만 잘 살게 만드는 못된 공물법이라는 법을 없애고 가난한 노동자들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달라고 평화롭게 요구하기 위해 무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전혀 들지 않은 아주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중들을 지켜주어야 할 영국 정부는 군대의 기병대를 보내어 이 착하고 얌전한 군중들을 향해 잔인하게 돌진하고 칼을 휘두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끔찍한 폭력으로 인해 2살배기 어린 아기를 포함하여 최소 18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고 7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과거 워털루 전쟁이라는 큰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존 리스라는 이름의 청년도 이 광장에서 부상을 입고 죽어가며 그곳은 완전히 끔찍한 살인 현장이었다는 슬픈 유언을 남겼습니다. 후 역사학자 로버트 풀은 이 사건을 19세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 폭력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놀란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뻔뻔한 정부와 의회는 반성하기는커녕 시민들이 다시는 모이지 못하도록 집회의 권리를 빼앗고 신문이나 책을 쓰지 못하게 출판의 자유까지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피털로 광장에서 흘린 시민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억눌렸던 민중들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건은 영국의 선거법을 개혁하여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나누어주고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민주주의 발전에 빛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멋진 정치적 발전의 뒷면에는 늘 기득권의 잔인한 폭력에 쓰러져간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처절한 희생과 용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핍박받고 배고픈 평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맞이한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라는 훌륭한 장군의 이야기가 있고 15세기에 값싼 문고본 책을 발명하여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을 쌓고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 알도 마누치오라는 출판업자도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여자의 몸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훌륭한 음악가로 성공한 카치니 자매 이야기나 고대 이집트 최초의 훌륭한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체 게바라라고 불리며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싸운 토마 상카라의 빛나는 삶 모두가 정해진 역사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 진정한 영웅들의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속한 문화나 종교가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굳게 믿으며 나레이터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깎아내리고 편견을 가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하실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유물들은 이런 부끄러운 배타심을 허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된 아주 오래된 코란 사본의 미스터리한 비화가 바로 그런 마법 중의 하나입니다. 코란은 전 세계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발견된 아주 낡고 해진 종이 조각들을 모아 최첨단 과학기술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 종이가 무려 137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를 처음 만든 무함마드 예언자가 살아있던 그 시대 혹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누군가가 직접 손으로 정성껏 써내려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필사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버밍엄 이슬람 사원의 성직자는
이 낡은 코란을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 벅찬 감동과 밀려오는 기쁨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과학자들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의 코란 내용과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똑같이 유사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서양의 일부 학자들은 이슬람교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나중에야 내용이 변조되고 짜깁기 된 종교라고 의심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이 사본의 발견으로 이슬람 교리는 창시된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의 입이 아니라 철저하고 정확한 기록을 통해 완벽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당당하게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비록 중동의 일부 학자들은 각 장이 떨어져 있고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르다며 가치의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소식이 내부의 파벌 분열과 서방 세계의 편견 어린 압박에 시달리며 지쳐있던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훌륭하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들은 특정 종교나 문화를 색안경을 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서로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따뜻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참고로 양면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에서 1월 1일 신년이 유래했다는 로마의 역사도 문화가 세월을 따라 어떻게 융합되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증거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문학이라는 아름다운 거울을 통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라는 무서운 군대에게 끌려가 강제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마저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지옥 같은 고통을 직접 겪으며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들을 본 이후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짓이라며 깊은 슬픔과 비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직접 그 고통을 견뎌낸 첼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도르노의 그 비관적인 말에 당당하게 맞서며 아무리 현실이 끔찍하더라도 시인은 오히려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의 잔인함을 직시하며 인간의 찢겨진 상처를 가장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서 세상에 고발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첼라는 전쟁의 공포를 잊기 위해 비누로 건너가 글을 쓰고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 같은 놀라운 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첼란의 시를 읽고 확립된 의미가 텅 비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를 위태롭게 다루며 상처를 보듬으려는 처절하고 위대한 시도라고 극찬했습니다. 비록 첼라는 깊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970년 생강에 몸을 던져 아프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시는 거대한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한 명의 나약한 개인이 쓰는 언어가 진실을 지키는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가슴 뭉클한 이타주의 즉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빛나는 영웅의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로베르토 클레멘테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슈퍼스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통산 타율 7.317을 기록하고 무려 3,000개의 안타를 치며 1,305개의 타점을 올린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야구장 안에서 거둔 눈부신 성공과 돈에 안주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테는 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 겨울마다 중남미에 헐벗고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가 야구를 가르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가하며 훈훈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1972년 크리스마스 무렵 니카라과라는 나라에 무시무시한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난민이 굶어 죽어간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안타까워만 할 때 직접 엄청난 양의 식량과 구호물자를 구해서 낡은 비행기에 싣고 니카라과 난민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운 짐을 실은 탓인지 그가 탄 비행기는 바다로 안타깝게 추락하고 말았고 이 위대한 영웅은 38살이라는 아주 젊고 아까운 나이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숭고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를 몰다가 화염에 휩싸여 세상을 떠난 양키스의 서먼 먼슨이나 코리 라이들 같은 다른 야구 선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클레멘테의 희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매년 야구장 안팎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한 착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의 이름을 아예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으로 영원히 명명하여 그의 숭고하고 따뜻한 발자취를 지금까지도 널리 기리고 있습니다. 클레멘테의 이야기는 인종이나 국가가 다르다는 편견을 뛰어넘어 가슴 뜨거운 인류애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연대의 본보기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난 문화가 달라도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정한 롤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시대를 관통하는 커다란 3가지 열쇠를 들고 세상 구석구석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불평등과 외로움 그리고 미래의 블록체인 금융과 지역이 사라지는 문제를 다룬 공존의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경제 제재와 무서운 비핵화의 함정을 피해서 우리 스스로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생태와 평화의 싹을 틔우는 한반도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피털로 광장의 민중들과 천년을 견딘 코란과 슬픔을 이겨낸 시인 파울 첼란 그리고 진정한 영웅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숨겨진 세계사 이야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스마트폰과 가상화폐로 편리해진다고 해도 우리 옆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친구를 모른 척하고 대도시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골을 내버려 둔다면 인류의 화려한 발전은 그저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를 제재하고 숨막히게 괴롭힌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피 흘렸던 평범한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괴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문화 중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세상이 굴러가는 거대한 구조와 문제점들을 똑똑하고 냉철한 머리로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권의 역사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따뜻한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훌륭한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클레멘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이타주의와 코란 사본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는 넉넉한 포용력이 활짝 꽃 피어날 때 우리 사회는 마침내 기울어진 차별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진심으로 힘껏 응원합니다.